함께 읽는 소태산 평전 7번째 시간, 일제의 종교 탄압과 소태산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종교 정책은 단순했습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공인된 종교로 문부성에서 관리하며 협력의 대상으로 두었고, 나머지는 유사 종교로 규정해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교조차도 사회교육기관으로 취급했으니 민족 종교를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민중의 결집을 두려워한 일제는 민족 종교를 대상으로 신국가 건설, 불온사상 유포, 비밀 결사, 독립주장 등의 죄목을 붙여 지도자들을 사찰하고 체포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원기 21년 1936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적 색채가 있는 종교는 범죄 여부를 떠나 엄중히 탄압 지도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동학농민전쟁부터 3.1운동 등 항일운동에 앞장선 천도교나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뿐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도 맥이 닿아 있는 보천교 등의 거대 민족 종교들에 비하면 불법 연구에는 사실 일경의 눈에 거슬릴 일이 없었습니다. 불법 연구에는 공인 종교인 불교의 울타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가 총부를 다녀간 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당시 불법연구회를 담당한 순사 황가봉의 증언에 따르면 이리경찰서는 전북 도경에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파출소격인 주재소 설치를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해 10월 불법연구회 총부 경내에 일본인 순사 고지마 교이치와 조선인 순사 황가봉 2명이 상주하는 북일 주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이없게도 총부의 가장 번듯한 건물인 청하원을 징발한 후 응접실을 사무실 삼고 숙소까지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사들은 다른 곳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 순사는 주재소에서 하루 2끼를 해결해야 했는데 밥은 총부 식당에 부탁하고 반찬은 각자 집에서 갖다 먹었습니다. 밥은 식당에서 바로 지은 걸로 먹고 반찬은 총부 것이 변변찮으니 좋은 걸 가져와 먹은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들에게 밥값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그릇에 3전씩 쳐서 밥그릇 수대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경 고지마는 붕괴하며 몇 차례나 나쁜 놈들이라 하며 한번 걸려만 보라고 투덜거렸지만 황가봉은 불법연구회의 당당함에 경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둘은 청구서를 무시했지만 총부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매달 마지막 날에는 어김없이 청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지도부가 300여 명의 신자를 사륙했다는 백백교 사건이 터져 일제는 조선의 유사종교 단체를 모두 해산시키기로 정책 방향을 확정합니다. 하루는 본서에서 황가봉을 호출하더니 경찰서장과 고등주임이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황순사를 전문 사찰원으로 임명하니 불법연구회가 해산될 수 있도록 강하게 내사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꼬투리 잡을 내용은 첫째, 남녀 문제, 둘째, 재산 문제, 셋째, 사상 문제, 세 방면이고 만약에 해산에 성공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불법연구회 재산을 압수해 경매할 때 한몫 챙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황가봉은 경찰에서 퇴직한 것으로 가장해 불법연구회에 가입하여 예회 참석은 물론 3개월씩 하는 정기훈련까지 받으며 멀쩡한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밤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야간 잠복도 하고 독립모의나 반일적 의사교환이 없나 하여 남자 숙소 마루 밑에서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흠잡을 것이 없으니 경찰서에서는 직접 나서서 트집을 잡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급습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총독부에서 종교단체를 총괄하는 보안과장이 지프차 2대의 이리경찰서장과 고등과장 등을 대동하고 총부에 들이닥쳤습니다. 숙소의 문들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돌아다녔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부자리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중선방인 공회당에 이르러 보니 남녀 대중이 단정히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거나 말거나 미동도 없이 엄숙하고 평화롭게 선정에 든 모습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소태사는 김형호를 통역으로 세워 차분히 적응하면서 불교 혁신의 취지와 노동으로 자급하는 현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하이하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선사 같다는 둥, 법화종의 개조, 니치렌 상인 같다는 둥 하며 저희끼리 다투어 칭찬을 하더니 타고 온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도경 내무국 회계주임과 고등계 형사팀의 불시 회계감사였습니다. 총부 사무실로 쳐들어온 이들은 직원들에게 손을 들고 책상에서 물러서라 명한 후 몇 시간에 걸쳐 장부와 금고일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실로 자리를 옮겨서는 소태산에게 손을 들게 한 뒤 몸수색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비리도 찾지 못한 그들은 끓인 설탕물 한 잔씩 대접받은 후 이런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장부 처리를 잘하는 곳은 처음이다. 어느 회사든 은행까지도 우리가 뒤져서 안 걸리는 데를 못 봤는데 여기는 일전, 일리가 안 틀린다. 무슨 일을 맡겨도 틀림없겠다. 소태사는 자신에게 들어온 과자나 과일까지도 가격을 환산해 기록하게 했고 몸으로 봉사한 것도 품삯을 계산해 기부금 처리를 했으니 그들이 손을 들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총독부 경무국장, 전북도경 경찰부장, 이리경찰서장, 총독부 종교 전문 담당관 등 7, 8명의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신들이 종지를 일원으로 하고 일원은 사언이라 하여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자리를 모셨는데 왜 천황의 은혜인 황은을 모시지 않는 것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소태사는 공손한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예, 저희는 불제자입니다만 불은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불제자 입장에서 보면 사언이 모두 불은 아님이 없듯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황은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언이 불제자 입장에선 모두 불은이고 국민 입장에선 모두 황은입니다만 불은을 따로 쓰지 않듯이 황은을 굳이 따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상의하더니 시카리데스를 연발하고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당 구석구석에서 일제와 충돌한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 마령지부 교무로 있던 송벽조는 가뭄이 심하게 들자 조선 민중이 도탄에 빠진 이유가 일왕이 박덕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을 차려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소화라는 연호도 문제가 있으니 당장 바꾸고 조선 총독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써서 무기명 투서를 했습니다. 총독부가 수사를 해보니 불법연구의 교무가 범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송벽조가 소태산의 사돈이자 교단의 핵심 인물인 송교와 송도성의 아버지라는 데 있었습니다. 일경은 이 사건을 송벽조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송벽조는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송규는 21일간 광주 감옥에서 옥고를, 소태사는 이리경찰서에 불려가 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단에 대한 일경의 감시와 탄압의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혜원옥은 남편과 함께 총부군에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 신심 있는 교도였습니다. 하루 저녁은 실수로 야간 공습에 대비하여 조명을 끄는 등화 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경은 그녀를 북일 주재소로 끌고 가 대뜸 인연전연 욕을 해댔습니다. 생전 그런 모욕을 처음 당한 그녀는 왜 욕을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아무리 윽박질러도 끝까지 대들자 일경은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모질게 구타를 했습니다. 혜원옥은 별수 없이 손이 발이 되듯 빌고야 풀려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원통하고 분하여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이 소식을 접한 소태사는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뭐라 하더냐?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바보같이 죽어 살라고 했냐 아니었나? 나도 농판처럼 사는디 네가 꼭 똑똑한 채를 혀야 쓰겄냐? 소태산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사실 교단 내 이런 충돌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라는 정전 솔성요론 조목을 들어 독재와 맞서 싸우자고 했지만 당시 종법사 대상 김대건은 항상 청년들이 다칠까 염려하여 우리가 실력 양성을 해야 국가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온건론을 폈습니다. 교세가 약한 교단의 현실적인 대응법이었던 셈입니다. 매사에 조급한 범인들은 소태산의 일제에 대한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무기력으로밖에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성인에게 세상사는 다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하던 원기 26년 1941년 소태산의 예외법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난해 여름은 유달리도 밤나무, 벚나무에 살쐐기가 번성하여 사람의 살갗이 닿기만 하면 어떻게나 독하게 쏘던지 누구나 그 곁에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 날씨가 차가워지고 무서리가 두어 차례 내리자 사방 나뭇잎에 진드기같이 붙어있던 살쐐기들이 그만 힘없이 다 죽어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재산이나 학식이나 권세가 좀 있는 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닥치는 대로 약자를 무시하고 농락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다가 결국 죽는 날에는 태산 같은 죄악만 남겨놓고 그의 행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게 되니 어찌 허망치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할 것인가. 소태사는 이렇게 개인 이야기처럼 포장을 해 일제의 앞날을 예견했습니다. 울분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종종 떠오르는 해를 먹구름이 가린들 얼마나 가겠느냐며 다독여준 소태사는 쐐기를 조심하면서 숲길을 지나다니고 조바심 내지 않고 먹구름 거칠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소태사는 대각 후부터 열반에 이를 때까지 일제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소태산에게 일본은 불쌍한 존재였지 적은 아니었습니다. 소태산이 조선인으로서 조선을 사랑하였기에 조선의 참혹한 현실에 마음 아파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약자에게 더 측은했던 것입니다. 자비무적이라 했듯이 그런 마음을 접한 일경과 일본인들 중에는 소태산의 인간적인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리 경찰서장 시즈키 스미조나 가와무라 마사미 등은 소태산에게 존경심을 보였고 임지를 옮긴 후에도 불법연구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승려 생활을 했던 마바구치 경부는 소태산을 찾아오면 무릎을 꿇고 언행을 공손히 하며 참선에 대한 문답을 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경을 극적으로 감화시킨 소태산의 인격은 앞서 언급한 조선인 순사 황가봉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황가봉은 5년 정도 소태산을 감시하고 불법 연구에 해산의 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순사였습니다. 하지만 소태산은 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해주니 마침내 감화되어 오히려 일경의 동태를 알려주는 불법연구회의 충실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두 하늘이란 뜻의 이천이란 법명을 받은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뒤따르지만 그는 해방 후 일성교당을 순회하면서 당대의 실상과 내막을 증언하여 감동을 주었고 자녀를 전무 출신으로 내놓을 만큼 신심이 있었습니다. 이리경찰서 육무철 경부 역시 소태산에 귀의하여 스승의 법열의 경지를 가사로 만들어 발표했는데 회보에 실린 차중 콧노래라는 작품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원기 23년 1938년 1월 남녀 회원 100여 명이 성황을 이룬 겨울 정기훈련인 동선을 해제하면서 깔깔대소회가 열렸습니다. 3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홀가분해진 남녀노소 제자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껏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간식으로 겨우 깜박과 삶은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보며 소태산의 마음은 오히려 마냥 처연했습니다. 이 행복한 세월도 짧게 지나고 좀처럼 넘기 힘든 시절이 검은 그림자처럼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소태사는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불법연구회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연구회가 사회에 드러날수록 일제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월말통신에서 이름을 바꾼 기관지 월보는 48호를 내고 강제 폐간을 당했고, 재창간한 회보 역시 노골화된 언론 탄압 정책에 65호를 끝으로 자진 폐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신사참배 강요, 조선어 과목 폐지, 모든 행사에서 황국 신민서사 외우기, 창씨개명 등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되지도 않는 욕으로 불법연구회를 흔들어대던 일제는 하다하다 소태산에게 일본에 건너가 일왕을 아련하라고 요구합니다. 불교를 일왕 숭배의 방편으로 쓰려는 이른바 황도불교화를 전제한 수적이었습니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면 회체의 존속을 용인하겠다는 것이지요. 소태사는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듯 행동합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듯이 경성에 올라가 국민복과 군모를 사서 입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겠다며 부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소태산의 계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안 눈병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일제는 어서 일본으로 가자고 독촉을 했지만 소태산의 안질은 낫지 않았습니다. 눈병은 전염성이 강해 일왕을 만나면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 치료를 하고 가겠다는 소태산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내일 하면서 버티고 있다 보니 뜻밖의 전북 도경에서 그냥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일 그때 소태산이 일본에 다녀왔더라면 불법연구회는 친일 불교의 낙인이 찍혀 해방 후 타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태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발악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연구회와 소태산이 일제 치하에서 당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울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